정권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혁명이냐 개혁이냐, 사회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이 있을 수도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데 혁명에는 항상 반작입니다. 예. 근데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과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데 혁명은 너무너무 파괴적인 영향들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 점진적인 개혁이 있을 수가 있고 급진적인 거 과격한 개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개혁에도 성공한 개혁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의 함에 있어서 그 조선시대 역사에서 보면은 이 개혁에서 왕정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성공한 개혁으로서 이제 뭐냐 세종 임금을 꼽기도 하고 정조 임금을 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왕 중에서도 이렇게 뭐냐면 또라이가 또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연산군 폭정에 의해서 이게 난리를 칠 때에 그때 이제 그 염증을 느낀 사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세력을 부합해서 연산군을 쫓아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 아시다시피 중종 반정. 중종 반정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적통은 아니지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중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집권 기반이 취약하고 다른 이제 전국 공신이라고는 이제 박원종, 유성종, 뭐 성희양 뭐 이런 등등의 사람에 의해서 전국 공신들에 의해서 뭐 치마폭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세력기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폈어요. 자기 그냥 만든 도움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박원종 등등등 이 홍구파 이 전국 공신들이 죽고 나자 드디어 중종은 드디어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개혁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 인재 대통령의 권한은 왕의 권한은 이 대통령 권한은 인재 등용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행사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구상을. 윤석열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인재 등용을 잘해야 되는데 인재를 망나니를 뽑을 수 있으면 이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았던 것이 바로 이제 많은 사람 추천에 의해서 조광조 선생을 이제 픽업했던 것 아닙니까? 조광조가 보면은 임금이 알성시에 2등으로 급제를 했던. 아 2등으로? 네, 저는 이제 극제한 줄 알았는데 2등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 선생이 나름대로 이제 고시 합격 운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29살 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9살 때 진사시라고 초시 초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저기 또 추천위에 성균관 유생들의 그 200여 명 되는 사람들 추천위에서 종육품에 해당되는 이제 저기 조지서 그 파스를 그러다가 나중에 안성시 문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살인들하고 같이 나름대로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하게 되는데 당시에 조광조 선생이 이제 픽업돼서 역할을 하려고 그럴 때 당시에 조선 3사가 세계 중요한 핵심 권력기관이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잖아요. 요때 이제 당시에 살인들이 막 50% 어디는 홍문관 한 80% 가깝게 살인들이 이제 세력을 차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인들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니까 여기에 위기를 느낀 홍구파 이른바 이게 기득권 세력.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김우중 모반 음모 사건이 김우중 모반 사건이 밝혀졌어요. 이 조광조 일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중종은 이 살인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 선생이 이제 바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불과 짧은 시간에 사헌부 대상까지. 그러니까 너무 총 한 19년이나밖에 안 했는데
사안부 대사원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검찰총장. 예.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제 중종이 이 전국의 인물 살인 중에서 이게 나름대로 리더로서 부각된 계기가 뭐냐면 순창 3인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창 부사 이름 생각 김정, 그다음에 담양 부사 박상, 둘째 박상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현각 이런 세 사람이 3인은 도장 인자거든요. 인양받은 관인을 소나무에다 걸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게 3인대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3인대 사건. 순창 3인대 사건. 근데 이제 이 3인대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사관원에 이제 사관원 대관이라고 있잖아요. 대관. 이게 왕에게 이제 정책을 강하는 사람들, 제안하고 비판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3인대 이 지방의 세 지방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중종이 왕이 됐는데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열흘 만에 중종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신씨 폐위해야 됩니다 전하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중종은 연산군의 그 친척 처남인 신수군의 군을 했는데 그 신수군의 딸이 계속 왕비로 있으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거 후환이 두려워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열흘 만에 중종 반영 성공 열흘 만에 폐위를 시켰어요. 근데 폐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 이 성리학 국가,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방에 아까 담양부사 순창 군수 이런 사람들이 복위시켜야 됩니다. 했는데 그런 사건이 나면서 이제 그때 노광조 선생이 사관부 정언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사관부 정언하면서 이제 그 정언된 지 이틀 만에 어떻게 이제 사관원의 그 대관들 이른바 임금한테 간을 잘해야 되는데 제안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대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언로가 개방돼야 되는데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틀막을 해버렸어요. 입틀막. 그랬다고 해서 이제 조광조가 사관원 정원이 된 이틀 만에 자기가 이 사관원 정원들 전부 다 자르지 않으면은 전부 다 파직시키지 않으면 나는 파직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상소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조광조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국의 중심 인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기 뭡니까 이렇게 현령 과거제를 폐지하고 현령과를 설치고 그 바로 직후에 현령과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인들이 막 등용을 엄청나게. 네. 그런데 그때 한 28명이 살인들이 전부 다 살인했대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이제 조광조 이른바 팔아봤어요. 어지간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시면은 홍보판들에서 공문을 삭제하자고 막 돌리고 이윤 삭제 사건 같은 거. 이윤 사건. 그러니까 조광조 선생의 개혁 정책 중에 뭐냐면 가장 조광조 선생의 개혁 정치가 현량 과거제를 폐지하지만 과거제를 폐지하고 현량과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향약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교섭 성리학 국가에서 이게 도학 도교 이념을 성리학이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교 이렇게 부닥거리하는 이렇게 왕실에 도교가 있을 수 있느냐 소격서가. 그래도 이걸 조광조 선생이 상당히 좀 고집이 좀 세는가 봐. 5번이나 상소를 했대요. 결국은 중종도 좀 속으로 흔쾌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게 자존심 꾸겨졌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처음에 좋았는데 너무 가격한 너무 밀어붙이니까 부담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운 사건. 이게 중종 반정 때 공신들 117명의 4분의 3에 해당 정밀 스캔해 보니까 전국 공신들 중에서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상으로 토지는 녹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분의 3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반대 세력. 정치 보면 지금 여당과 야당 간에 특히 여당 봐보세요. 애우당. 예.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저기 그 전략과 정치, 그다음에 향약 정부 확대 실시, 그다음에 토지 균전제, 전국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다음 토지 소유 상한제 하는 게 토지 균전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위훈 상탈. 그래서 이제 훈국파의 공격에 필민을 줬던 것이죠. 그 토지와 녹공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를 바득바득하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남권, 심경, 홍경주입니다. 이 홍경주에 따른 중종의 후공이 희빈홍 씨예요. 맨 처음에 남권하고 친했는데. 친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귀지 말아야겠어요. 예. 근데 위훈 삭탈 사건 4일 만에 이 남고신과 홍경주하고 이렇게 중종하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북쪽 경복궁의 북문이 신문을 통해서 야밤에 왕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하 호광조가 모반을 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전에 이제 희빈홍 씨 등등에 의해서 이제 그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주처이왕 사건도 만들어서 이제 그 궁중 안에 있는 나무에 꿀물로 주처이왕 써가지고 조가놈이 왕이 되려고, 이 자연에도 이렇게 벌레들까지도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역모를 꾀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조광조 선생이 이쪽으로 화순 능주로 유배를 오시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애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우당이라면 현판 여기요 편액을 애우당으로 쓴 것은 여기서 첫 글자 땅에 애군 임금을 사랑하기 애군여 애우국 임금을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우국 나라를 걱정하기를 집안 걱정하듯 했다. 그래서 애우 첫 글자 따가 애군 애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가 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이 붉은 이 소신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사익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저기 있는 그 영모 무고 공수 이쪽은 이제 조광조 선생이 한 마지막 최후 진술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생은 이제 선비로 태어나서 어디에? 사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로지 믿는 것은 군심, 임금의 마음뿐이다. 근데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임금밖에 없잖아요. 임금은 마음을 얻어야. 초창기에는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중종하고 조광조 선생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한 기반에 세울 것인가 서로 맞았었는데, 이 경연이나 서연에서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셨던 것 같고 조광조 선생께서 피곤할 정도로. 그다음에 소격서 상소, 소격서 폐지 상소도 임금에는 좀 마뜩지 않았는데 그걸 폐지하자고 4번인가 5번인가 계속적으로 해서 임금의 상태에도 좀 기스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위훈 삭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권 신경 홍경주가 그분들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조선시대 형벌 중에서 가장 이제 태장 도유사를 잘 아시다시피 사형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 유배형이잖아요. 근데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유배를 보낼 때 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전하 조광조는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선비로 태어나서 믿는 것은 임금 마음뿐이다. 임금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 이게 조광조 선생이 이제 그 알성 문과에 급제할 때 그때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상 정치, 하운주 시대 이상 정치를 현실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조광조 선생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신하와 함께 이 국사를 처리하면은 튼튼하게 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요순시대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조광조 선생이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국가의 병통이 있는데 국가에 지금 폐단이 많잖아. 중종 시대 때도 그렇고 현재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폐단이 있는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제어리 원 호욕
신국백, 나라의 근본을 새롭게 해서 튼튼한 기반 위에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나라를 개혁시키고자 했다. 그걸 이외에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광조 선생님 개혁정책이 과거제를 폐지하고 현량가를 도입한다거나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거나 토지제 균전제를 실시한다거나 뭐 등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의문청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모함위에서 이 정치는 피 튀기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도 그래요. 청산배 몰입군 이렇게 말하면 청산배들이 판을 치고 정말로 정치인다운 참 정치, 군인도 참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리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최후 진술을 하고 보면 이제 이 조광조 선생이 이제 결국에는 최후 진술이고요. 나는 임금만을 위해서 있고 백성만을 위해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능성 적중시는요. 능성 적중시는 능주를 옛날에 능성이라고 불렀어요. 능주. 예. 능주성에서 유배 중에 쓴 시예요. 누가 가렌타하여 이 몸을 가렌타하여 상처 입은 새, 화살 맞아가고 상처 입은 새. 예. 그다음에 실망 말 주인 말을 끌고 다니는데 말을 잃어버린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유배 중에 있을 때 여기 뒤로 돌아보시면은 선생님 저 뒤로 돌아보시면 저기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아, 저기요. 초가집이 이제 조광조 선생님께서 항지 능주의 그 북문 밖에 저 노비집이에요. 관노 노비의 집. 그러니까 당시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가로 보고 내놨어요. 경여을 때 려자가 초가집 려자. 초가집이요, 맞습니다. 맞어. 아 역시 주역을 강의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노비의 집에서 저기에서 이제 그 유배하고 계실 때에 이 같이 기묘사화로 연루돼서 이쪽 능주에 사시는 능주가 고향인 양팽손 선생도 여기 능주가 고향이 여기 가까운 곳에. 원래 자기 당시 그 다라실마 월곡리 유배를 오셔요. 그러면서 조광조 선생이 유배 왔어요? 예. 유배 아니지. 유배 아니지. 기한살이 했죠. 유배 왔다기보다도 벼슬 그만두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낙향 유배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이 좀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자리에 있던 게 아니네. 아니 저 자리에 있었죠. 예. 저 자리에 관노 노비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묘사화로 양평수 선생도 낙향하시고 조광조 선생은 완전히 이제 유배에 와서 여기에 계시게 되고 두 분은 친사과에 같이 합격했던 동기생입니다. 아, 동기생. 예, 그래서 서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배되기 전에 평소에 알고 지낼 때에 이 조광조 선생, 정암 선생께서 학포 양평수 선생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질환지교의 말 그런 식으로 난초 향기가 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학포 선생을 만났을 때 말을 했거든요.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정암이 학포한테. 예. 근데 이제 유배를 왔는데 정암 선생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뜻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배를 오니까 사람들 세상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유배를 하고 죄인 역적의 신분으로 오게 되니까 다들 등을 돌리고 그럴 텐데 이 학포 선생은 유배 온 정암 선생을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정암 선생이 너무 억울하게 왔잖아요.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해서 개혁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조선을 튼튼한 성리학 기반 위에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배로 오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절통하니까 이렇게 뭐냐면 눈물을 뚝뚝해서 그때 유배 적중시 내 신세가 화살 맞은 새와 같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뭐 그렇게 신세를 그러면서 두 분은 서로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그랬던 그 얘기를 한번 찾기 양평선 학포야. 가수 있었던 분이 양평선 정암 선생이 유배를 왔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죠. 죄인이기 역적이기 때문에 잘못 엮이면 어째요? 자기도 역적이 되잖아요. 연자제가 폐지된 것이 한국 해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학포 양평에서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개혁 정치에 온몸을 던졌던 정암 선생을 위해서 매일 위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유한진 선생이라고 아실 겁니다. 유한진 선생이 서울대 교수였던 유한진 선생님께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두 분의 사귐을 질환지교라고 원래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질환지교 유한진 선생이 질환지교 꿈꾸며 아시죠? 예. 친구 간의 우정. 지금 친구 간의 우정 정말 귀해요. 정말 친구 같은 친구. 예. 정모상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모상망 너와 나의 인연을 오래오래 키워가자. 오래오래 잊지 말자. 정모상망 김정희 선생님 쓴 말. 이 김정희 선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다 도망가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대정연에 입에 왔을 때 그 제자 이현적이 그 선생님이 그 추사 선생의 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많이 좋아했어. 그래서 청나라에서 북경에서부터 책을 끌고 2달 걸려서 서울까지 가지고 가냐. 또 다시 배를 타고 저기 스승이 계시는 제주 대정연까지 그 책을 갖고 가서 3번인가 4번인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추사 선생은 줄 것이 없으니까 제자한테 그때 준 것이 뭐예요? 세안도자 그림이잖아. 세안도 그림에 보면 이제 참 아시다시피 세안연후 송백지 푸르조 날이 추워진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 다들 떠나버린다 유배. 소나무가 이 추운 계절 내가 유배한 이 추운 계절에 눈이 오는 추운 계절에 푸르름을 그때서 제자 이현적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줄 것이 없으니까 세안도를 그려줬잖아. 그 마지막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모 오랫동안 뭐 하지 말자. 상망 서로 장무상망이던가요? 장모상망 저도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한문에 모자가 같이 쓰는 글자가. 장모상망 서로 상자 잊을망자 서로 잊지 말자. 오랫동안 잊지 말자. 예. 이게 제자와의 관계지만은 이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와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끈끈한 사제 간의 정, 이 우정, 친구 간에는 우정일 수 있고 사제 간의 정을 잊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현 시대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서로 배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추사 선생님이나 정암 선생님이나 어렵게 공공한 처지, 인생의 가장 슬플 때, 이때 찾아온 법.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대에 이 정암 선생님 통해서 이 개혁 정치는 성공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개야 저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물론 이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는 이렇게 막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파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실리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 함께 등 돌리지 않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정암 선생님이 결국엔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가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이게 정암 선생님의 개혁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너무 대충 갖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위훈 사탄. 네.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 정책도 기왕이면 점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생 정려 유허 추모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정암 조광교 선생께서 정려 아까 초가집 여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배적자다 초가집 여자. 유배 왔던 초가집 저기 아까 방금 보셨던 관노지 초가로 거기가 그 유허 남겨진 터라는 걸 잊어먹지 말기 위해서 정암 조광교 선생님의 어머니가 영민씨였어요. 영민씨, 민비도 영민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영민씨였던 민여로라는 분이 이렇게 화순현감, 화순분수를 할 때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뒷면에 가서 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정암 조선생 추모피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정암 조선생 정려 유호 추모피 기록에 이 내용은 송희현 선생이 이거 글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중길 선생이라고 이제 송시열 선생이나 송중길 선생은 동방 18연 중에 그 향교에 대항되는 인물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송중길 선생이 그 글자를 쓰셨어요. 송중길 선생. 예, 그다음 송중길 선생이 사위 겸 그 충청 관찰사였던 그 민유즉 그냥 봤죠 위에 부분. 그 위에 부분. 그 해설을 조금. 예, 저걸 이제 전세라고 그러거든요. 정암 조 선생 추모비. 저걸 이제 그 송시열 선생의 아니 그 뭡니까 송중길 선생의 사위 민유즉 선생이 쓰시고, 그다음 요 글은 그 송시열 선생이 짓고, 그다음에 쓴 것은 송중길 선생. 예. 근데 요 비석을 세운 양반은 민여로라는 그 무슨 영국 분께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내용은 한자되어 있어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쫙 뒤를 들으시면은 정암 조선생 정려 유업의 번영문이 있어. 번영문. 아까 읽어봤어요. 그럼 남곤 신경 홍병 이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권 여기 있어요. 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 경, 주, 심정, 경은 남곤, 심경, 홍병주 그걸 여기 세 글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저 가운데 부분에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종이 마음이 넘어가게 결정돼 넘어가게 되고 이분들의 이제 모함에 의해서 조각을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정 고백이 있지만 너무 부담을 갖고 너무 부담했었어요. 나름대로 컴플렉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초광주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인기를 그렇게 한번 봤는데 그 남공과 심정의 이름 따가지고 건정이 젖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근잘근 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함에 의해서 유배를 보내느냐 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지금. 예. 조광조가 제일 존경했다는 바로 위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 영월 영변 약산에 진달래 할 때 서울 김도울 영변 있잖아요. 거기서 김경필 선생이 무호사화로 유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조광조 선생의 아버지가 어천 찰방을 했어요. 그쪽 지역에서 아버지가 벼슬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원당 김경필 선생에게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김경필 선생. 예. 그래서 이 김경필 선생이 소학 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소학을 아주 중시했던 분이신데 이 김경필 선생이 이어서 이제 조광조 선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대학의 3강령이 있잖아요. 제 친밀하고 그다음에 명덕하고 또 하나가 또 그다음에 8조목 3강령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이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소학에 그렇게 강조한 소학 경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소학과 대학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조선 사회에 백성들을 일깨워서 튼튼한 기반에 세우자 했던 분이 바로 정암 조광조 선생이고 개혁 정책들 여러 가지 펼쳤었지만은 결국에는 모함과 시기 왜 이 세상은 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비례와 협잡하는 이 정상 몰입에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속을 챙기면 좋은데 돈을 가진 권력을 잡은 놈들이 이 어떻게 정암 선생이 이 사람 학문의 의선이라고 성리학자예요. 정호 정이천 있잖아요. 예. 정이천. 중국의 정호 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의 선생. 이게 다 성리학이 주의 주자거든요. 예. 주자. 이 사람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1100년 시대 사람이거든요. 예. 1000년부터 1200년 사람이거든요. 예. 그것을 김종기, 김경필, 정암 조광조 선생이 다 이거 이어져 가잖아요. 학문의 요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정몽주, 김경필, 김종기, 그다음 올라가면 여기 주의가 주자예요. 그다음에 정이천, 정이양, 정호 정이. 정이천, 정이천 이게 성리학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역정을 해석하기 에 있어서 예. 이 정의천 형제하고 예. 주자 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말 청초에 예. 이 왕선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이 세 사람이 주역의 해석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요. 예. 이제 이 사람 이론이나 학풍이 여기에서 왔어요. 성냥. 근데 이게 주의 선생의 기념하는 그 사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자묘가 주위의 손자가 주잠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화순에 주자묘가 있습니다. 그래요? 화순에가요? 화순에가 있다니까요. 주의 선생은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내용기도 쉬워. 오, 진짜 연도까지 다 외우시네.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리학이든지 이념이든지 이데올로기가 맹목적으로 축구해서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 실체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순의 왕도영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이외에는 이단 사설로 딱 쳐가지고 삼은 난작으로 해서 전부 다 싸그리 다. 이게 불교가 벽발을 가지고 불교를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가 도군마가 되면은 그 합리성에서 이 부대적인 할 수 없으면은 다